여기 와서. 아니 너무 바깥쪽으로 나가야 아, 이쪽으로. 예, 앵글이 안 보여. 네. 저 희영 쌤 화면 안녕하세요. 예, 중앙대학교 윤승현입니다. 앞서 두 분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듣느라고 정신이 좀 혼미해졌습니다. 이 건축 공부를 오랜만에 했더니 이 혼미함을 조금 풀긴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론가도 아니고 그리고 행정에 물론 이제 저도 서울시 교육청의 총괄 건축가 역할을 좀 했었지만 이제 행정의 시스템 속에서 뭘 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 발표의 포지셔닝을 굳이 둔다고 하면 저는 건축가로서 기념건축에 대한 사례를 통해 기념건축이 가져야 되는 조건이 어떻게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건축가가 사회에게 바라는 기대감이 있을 거고요. 거꾸로 이제 아마 사회가 건축 또는 건축가에게 기대하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건축물에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가치로서 사회에 바라고 있는지를 네 가지 사례를 통해서 그냥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네 가지 사례는 이제 현재 시설을 이용하고 있지만 과거화된 하나의 유산처럼 지금 쓰여지고 있는 그 자유센터라고 하는 김수근 선생이 설계하신 거죠. 그 프로젝트하고 제가 관여해서 했던 두 개의 프로젝트, 그리고 이제 저를 이제 부르게 된 연유가 한국민주주의 전당의 심사를 맡은 자로서 왜 그와 같은 작품을 1등 상으로 선정했냐를 따져 묻기 위함 아닐까 싶은데, 제가 이제 이게 지어지지 않았다면 모르겠는데 이미 지어졌고, 그리고 원저자인 건축가가 계신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년 3월쯤 개관했을 때 아마 직접 건축가가 그 작품 의도와 설명들을 해주실 거라고 보고, 저는 다만 기대가 이게, 왜냐하면 저는 건축이라는 게 완성되는 게 없다. 쓰여지는 일련의 과정 모두가 천천히 완성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보면, 앞으로 이 한국민주주의 전당이 어떻게 완성돼 나갔으면 좋겠는지, 이게 알겠습니다. 녹화하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죠. 아, 있으면 좋긴 한데 좀 한국민주주의연당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어떤 기대하기는, 그리고 바라기는 경남도민과 그다음에 창원시 시민들, 그리고 그것들을 보러 오는 관광객들, 관람객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그 창원 한국민주주의연당을 바라봐줬으면, 그리고 경험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얘기 정도 기대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기념건축 모뉴멘트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두 가지 결의 얘기를 조금 먼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이제 신 교수님이 이제 과거의 건축이라 하면 그냥 일상의 것들을 건축이라고 안 한다고 했는데, 현대의 건축은 모든 게 다 건축이죠. 근데 그래도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특히 공공건축물일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밀접하게, 실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시설, 이름하여 누군가 이름 붙인 게 이제 생활 밀착형 공공공간이라고 칭해지는 것들은, 그것도 잘 지어져야 되겠지만 혹여 조금 부실하거나 부족하더라도
그와 같은 기능을 통해서 사회 활동에 직접적으로 활용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든 쓰여진다고 봅니다. 그런 공공건축물을 만들어낼 때 조건하고,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지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잉여의 기능, 없어도 되는 기능. 그러니까 이를테면 매일 우리가 밥을 먹는데 생활 및 접경 공간을 매일 먹는 밥과 그다음에 이와 같은 기념 건축은 1년에 한 번 특별한 이슈가 있을 때 먹는 특별한 외식이 될 수 있죠. 근데 특별한 외식은 특별히 해야 되는데 특별하지 않으면 이게 기념 건축이 안 될 거거든요. 이거를 행하는 방식이 아마 굉장히 달라야 될 겁니다. 일상생활 속에 우리의 삶을 지속하는데 꼭 필요로 하는 활동들을 담는 시설과 특별한 어떤 뭔가의 기대, 이게 삶의 충만함이라고 보는데, 그 충만함을 높여줄 수 있는 시설들을 다룰 때는 매우 달라야 될 텐데, 근데 안타깝게도 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사례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소화돼야 되는지를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제 한국민주주의연당의 시발점은 민주화 운동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거고, 거기에 안타깝게도 상처가 담겼고요. 그 상처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기억의 존재일 테니, 기억의 대상으로서 그것들을 사유화시키지 않고 공론화하는 일련의 과정이 바로 건축만한 것들이 없겠죠. 그래서 건축에서는 이와 같은 메모리얼들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사회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집단화하겠죠. 그 집단화를 하는 동안에 얘는 뭔가의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될 텐데, 그러는 사이에 정치화 될 거고 이념화 될 거고, 이념화되는 과정 속에 왜곡이 불가피하게도 수반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기억해야 되는 그 대상이 무엇인지에 대해 진지하게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거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제가 살짝 철학과 역사가 기대어서 기억의 의무라는 얘기와, 그 다음에 그 의무의 수행을 위해서 기억의 장소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와,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렇게 저렇게 현재 기억하고 있는 자만의 기억이 아니라 선별된 어떤 기억에 의해서 왜곡되거나 또 뭔가 생략되거나 의미화를 이상하게 하거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억의 왜곡들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지, 그러기 위해서 그거는 아주 위험하게도 건축을 행할 때 특히나 매우 잘 드러나거든요. 건축을 통해서 그런 목표를, 아까 얘기했던 이념적 목표, 그리고 집단, 조직의 어떤 지향성, 방향성들을 이루기 위해서 건축을 이용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건축가는 그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비로소 뭔가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건 사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그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논란에 휩싸이기 쉬운 상황이죠. 한국민주주의연당도 일정 부분 그런 지금 논란 속에 있는 거고, 허국 말하면 저 개인적으로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어찌됐건 또 논란으로 휩싸입니다. 이럴 때이니 이 내용들을 조금 보면서 우리가 행하는 건축들이 도대체 왜 이와 같은 기념건축은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건축은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리고 사회에서는 그것들을 어떻게 넓은 예식으로 배려해줘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사례들을 좀 나름해 줬습니다. 자유센터 뭐 그다음에 윤봉길 기념관, 뭐 백범 기념관, 뭐 이런 이제 20세기에 지어진 건물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21세기에 지어진 건물들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은 메모리얼들은 요 네 가지의 이 이유를 통해서 동인이 발현된 거죠. 그래서 민주인권박물관 4.16 대표 단수로 4.16 생명안전공원 하나의 사건, 우리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의 사건, 화석 독립기념관은 제암리라고 해서 여기 독립운동이 일어났고 십수명이 아마 독립운동을 하다가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화성에서 별도의 독립기념관을 개관을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공모 심사를 했었던 건데요. 이건 어떻게 정당성을 담보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이제 일어서는 땅 포국마로까지 인연과 사건과 역사와 인물의 메모리얼들은 어떻게 발현되고, 그리고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왜곡이 일정 부분 있고, 그리고 논란이 되고, 그리고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 또는 좌절되는지 네 가지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이를 밝히고 싶진 않지만 제 나이와 같은 그 연식을 갖고 있는 건물입니다. 1964년에 지어졌답니다. 제가 모르지 않고 잘 기억하고 있던 건물인데 공교롭게도 올해 근대건축 협회에서 이 학생 공모를 요 대상으로 했습니다. 거기 심사를 또 하게 돼서 다시 되살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게 참 우리나라가 참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요. 살펴보다 보니 1964년 기준으로 국민소득이 44불이었답니다. 44불이었는데 아시아 최대의 자유 센터를 만든다고 건립 운동을 시작했는데 국가에는 돈이 없어서 모금운동까지 했습니다. 얼마를 모으는 목표를 정했냐면 2억 9천만 원을 모으는, 참 지금으로 보면 푼돈에 지나지 않는데 잘 사는 나라가 됐기도 하고 물가 상승도 굉장히 많이 됐죠. 감당을 못한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와 같은 여러 개의 건물과 공간을 만들기로 계획했는데 결국은 2개의 시설만 짓고 그쳤습니다. 이게 이제 그 결과죠. 건립 당시에 자유센터 공간 건물입니다. 뒤에는 연수 공간으로 쓰려고 만들어 냈던, 아마 그때는 제일 높았던 건물인데 17층짜리 연수 공간입니다. 이건 타워호텔, 그 다음에 지금은 무슨 호텔이죠? 뭐 하여튼 호텔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감당을 못해서 결국 민간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하게 된 계기는 완성을 못해서 매각을 하게 된 겁니다. 얘가 원래는 이와 같은 마스터 플랜을 갖고 있었죠. 공간에서 설계할 때 여러 개의 동들이 계획이 됐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2개의 동만 완성되고, 그리고 자유광장이라고 해서 이 앞에 큰 광장들을 만들어 놨는데 계획상으로는 이것도 미처 완성을 못한 상태가 됐습니다. 멋지게 개관식은 했지만 작동이 잘 안 되는 시설이 됐고요. 그러는 과정에 은근슬쩍 자유총연맹이라는 단체에게 이제 양도를 한 거죠. 이게 이제 공익단체니까 국가의 자산을 공익단체의 자립도를 확보해주기 위해서 양도를 한 거고, 그러다 보니 자체적으로 얘들을 유지 관리 그리고 성장시킬 동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냥 자유총연맹의 사무실 그리고 그들의 먹거리를 위해서
임대로 쓰여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식장을 운영한대요. 지금 예식장 운영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기사로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얘를 재생시키기 위해서 수백억을 다시 투입하겠다. 그러니까 또 논란이 일었습니다. 공공도 아닌데, 국가의 자산도 아닌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입해 그것들을 재생시키는 것은 누구 좋으라고 한 거냐, 뭐 이렇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시설입니다. 지금 현재 상태죠. 제가 여기서 씁쓸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게 이제 과거의 것이니까 냉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회학자, 역사학자가 아니어서 자유에 대한 이념, 논쟁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지금 현재 자유라고 하는 것들의 서로 간의 해석의 차이, 우리 이 소속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자유에 대한 인식과 거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공감의 가치가 하나가 돼야 될 텐데 다르게 작동되고 있습니다. 이 이유는 정치화가 굉장히 큰 이유라고 봅니다. 자유란 말 우리한테 매우 소중한 가치죠. 근데 이게 이념화되면서 자유가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게 됐고, 그로 인해서 이 시설에 대한 공감도 불가능한, 서로 간에 이해 충돌이 생기는 존재가 돼버린 겁니다. 건축이 그로 인해서 한편으로는 제 기능을 발휘 못하는 그 결과를 낳았죠. 한편으로 보면 이와 같이 기념 건축은 매우 위험한 외줄타기와 다름없는 존재이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런 불안감을 항상 가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기념 건축인 것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또 하나의 예 프로젝트에서 가질 수 있는 뭐랄까 시사점은, 건축은 건축 자체의 뭐랄까 이 건축적 메시지를 제대로 표출해줘야 되는데, 얘는 미처 완성되지 못한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물론 굉장히 아우라 있는 굉장히 멋진 1960년대 우리 그 국민소득 44불에서 실현할 수 없는 건축을 한 번 분명하게 맞는데, 이게 절름발인 거죠. 마당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아서 지금은 주차장으로 아무 의미 없는 덩그러운 마당이 됐고요. 그리고 얘 혼자의 기능으로는 작동 안 되는, 왜냐하면 전체에 대한 관계가 있을지, 건축이라는 건 하나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절름발이 건축이 어떻게 망가질 수 있는지를 너무 안타깝게도 자유센터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에게 기념 건축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단면을 저는 자유센터가 잘 보여주고 있다. 너무 멋진 건물을 이런 식으로 건축가의 입장에서 이런 식으로 망각의 대상이 돼버리게 한 것이 너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 프로젝트, 시간을 훌쩍 뛰어 올라서요. 2014년 잊을 수 없는 날이죠. 4월 16일 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아주 각고의 반성을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제 조그맣게 나왔는데요. 사고가 터지고 그 다음 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몇 가지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그때는 이제 성균관대학교 석좌 교수로 계시는 조성용 선생이 일본어를 좀 잘 하시고 그러다 보니, 근데 이 원로 건축가가
젊은 건축가가 해도 되는데 이 원로 건축가가 밤에 텔레비전을 계속 보다가 건축가로서 나도 이걸 뭘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 같은데 그 안타까운 그 사고 현장에서 내가 뭘 해줄 수 있지를 고민했는데 무릎을 탁 친 게 세월호 배에 원래 운용되던 건 일본 거를 이제 중고로 사와서 운용하던 거니 일본의 어딘가를 찾으면 이 세월호의 이 선박 설계도가 있을 거다. 그러니 찾아서 잠수사가 소관에 들어가서 그 복잡한 공간들을 어떻게 이해하냐. 건축가는 공간을 이해하는 자니 내가 그거를 모형으로 만들어 팽목항에 가져가면 잠수사들이 한 명이라도 조금 더 쉽게 구출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학생들을 동원해서 밤새워 만든 모형입니다. 이게 사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매우 충격이었어요. 우리 연로하신 이제 건축가 선배님이죠. 그때 당시 뭐 연로하신 것도 아니고 70대, 60대 말인가요? 70대 초인가요? 연로하시지도 않은 역시 경륜 있는 건축가는 이런 확장적 사고를 하시는구나. 우리는 도대체 그냥 안타까워만 하지 뭘 하고 있지? 뭐 이런 반성들을 하게 되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사실은 별로 이렇게 뭐 홀대를 받았습니다. 이걸 트럭에다가 싣고 밤새워서 달려가 팽목함에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과시를 받았는데 이거 왜 가져왔니? 뭐 이렇게 결국은 전달은 됐답니다. 근데 얼마나 효과 있게 사용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조성윤 교수의 그 정말 그 진심된 상처의 공유, 이거를 이 스트로폴에 지나지 않은 모형에서 저는 저 개인에 대한 반성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요. 한 달쯤인가 뒤에 사고가 있은지 우연찮게 저한테 어느 분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뭐 생명부지의 분인데요. 도와달라 뭐 이런 얘기였고요. 그게 계기가 돼서 416 기억저장소라는 자그마한 전시 공간을 만들게 됐습니다. 과정 얘기는 조금 너무 30분 압박이 있어서 좀 생략하고 넘어가면요. 여기가 단원고 학생, 아까 얘기했던 250명의 304명의 희생자 중 250명이 학생이고요. 11분이 선생님이고 나머지 일반분이 있습니다. 요 영역 안에서 50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이 학교를 다니는 전체 영역의 학생들이 많은데 요 영역에서만 50명 죽었답니다. 이 얘기는 동수가 이게 3층짜리인데요. 연립주택 3층짜리 단지인데 한 3개 동마다 하나씩 한 명씩 희생이 된 겁니다. 어떤 명시대의 기록 전문 교수가 똑같은 태도죠. 조성윤 교수와 똑같은 태도로 뭔가 내가 할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교수들과 함께 팽목항에 내려갔고 한 달 동안 유가족과 함께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에서 기거를 하며 자기의 방식으로 기록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가지고 바로 학교로 돌아가지 않고 이 자리로 와서 이거를 어디다가 보존을 해야 될 텐데 보존할 방법이 없으니까 유가족과 상의해서 2개의 조그마한 근린생활시설 룸을 2개를 얻었습니다. 하나는 17평짜리고요. 또 하나는 45평짜리입니다. 하나의 작은 시설은 이제 이것들을 분류하고 보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잘 챙기는 워크샵 공간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것들을 기약 저장소라는 형식으로 전시관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웠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한테 전한 거는 이제 건축가가 이제 인테리어를 해야 되니까 도움이 필요하죠, 건축가에게. 근데 저한테는 조금 당혹스러웠던 게 저의 재능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분이 좀 착각하셨는데 건축가는 돈도 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시설의 모든 비용을 건축가들이 마련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오해신데라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으나 여러 상황으로 인해서 결국은 건축가들의 몫으로 공사비까지 감당을 하게 된 겁니다. 쓴 방식이고요. 요거를 이제 사실은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혼자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데요. 세원축사협의회라는 이제 건축협회에 이와 같은 이야기를 전달드렸고 그분들은 모두 서슴없이 단 한 분의 거부감 없이 동참하셨습니다. 아마 그거는 그 애절함에 대해서 눈을 돌릴 사람이 없어서겠죠. 단 한 분도 요청해서 도움의 요청을 했을 때 단 한 분도 거절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100여 분 이상, 여기는 세건협이라고 하는 회원들의 문제가 아니고 세건협은 마디만 되고요. 제가 연락을 못 드려서 못 참여한 거지 연락드린 모두가 참여하셔서 1호관, 2호관의 내부 공간 인테리어를 건설회사까지 동참시켜 같이 했습니다. 그때 썼던 것이 이제 돈이 압박이 너무 커서 처음엔 얕은 생각으로 페이퍼 튜브로 기업 저장함을 만들면 좋겠다고 시작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1호관이죠. 이게 작공간입니다. 설계, 구상도 건축가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하되 공사도 같이 동참해서 한다. 그래서 어느 날 하루 날 잡아서 모든 건축가, 참여한 모든 건축가가 함께 이 페이퍼 튜브를 쌓았습니다. 건축가들이. 그리고 여기에 그들이 모아놓은 작업 공간, 이제 책상들이 추가되는데 여기서 이제 작업 분류를 하는 공간으로 활용되었고요. 그것이 끝나자마자 다시 저거는 이제 사고가 있은 3개월 만에 완성을 했고요. 좀 쉬려고 했더니 다시 하자 뭐 이렇게 해서 2호관 준비를 시작하는데 1호관은 유가족하고 협의할 기회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이 안타깝게도 여기에 신경 쓸 여력조차가 없었죠. 근데 2호관 할 때에는 이제 자기의 아이들의 상징과 같은 존재를 여기에다가 영구적으로 놓는 실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간도 조금 지났기 때문에 유가족과 함께 논의를 시작했고요. 설정한 건 공간이 워낙에 작아서 304명의 희생자와 그리고 304명의 희생자를 어떻게든 구출하려고 애썼던 헬기가 떨어져 5분의 소방사들이 돌아가셨거든요. 잠수사 한 분 돌아가셨고요. 안타깝게도 같이 구출되지 못한 것이 너무 안타까웠던지 구출되었던 교감 선생님은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그래서 310기의 기억 저장함을 45평 안에 어떻게든 넣으려고 설정한 게 35cm, 세로 40cm 정도의 볼륨으로 그들의 하나하나의 존재를 각인시키는 전시를 시작했습니다. 맨 처음엔 돈 문제가 심각히 있었기 때문에 1호관 했던 페이퍼 튜브로 저희가 설계를 해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쌓는 형식, 1호관도 쌓는 형식이니까. 근데 유가족 분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말씀드릴게요. 쌓는 형식으로 가져갔더니 이제 설명을 다 듣고 질문을 하시는데, 그러면 누구는 여기, 누구는 저기를 어떻게 정하냐? 의 질문 하나와
두 번째는 이거는 때 타면 어떻게 닦지? 요 질문을 하셨습니다.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저하고 같이 갔던 다른 건축가들도 거기에 대한 답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너무 답답했던지 이 명희대학교의 기록 전문 교수 발의를 한 사람인데 김익환 교수라는 분이 사다리 타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렇게 답을 하셨고요. 근데 그분 유가족들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을 못 하시고 그 한숨 섞인 네로 끝났습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 비용으로 한 걸 다 아시니까. 근데 돌아오는 과정에서 아무도 거기에 어떠한 말을 덧댈 방법이 없었고 돌아와서 여러 건축가하고 다시 논의했습니다. 우리가 그 상처, 그 기억을 우리 스스로 방기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라고 생각했고요. 그리고 다시 생각한 게 두 가지 도자기, 세라믹으로 하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에 매달자의 방안을 모색하게 됐고요. 거기에 하나 덧대 304명의 희생자가 숫자로 논해지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그 누군가의 가족이고 소중한 객체이니 비슷하지만 이럴 수밖에 없지만 이 도예가의 손을 빌려 조금씩 개성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요청하자. 도예가를 꾸려 드리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완성을 했습니다. 2015년 4월 16일 일주기에 이제 마찬가지의 방식으로 100여 분의 건축가들이 직접 오셔서 요 하나의 기억 저장함을 하늘에 매다는 걸 다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 장면은 바로 이 점등식이죠. 이 안에 이제 불이 하나씩 다 켜지게 돼 있고 그리고 여기 안에는 각각의 아이들의 소품들이 담기게 돼 있습니다. 놀라웠게도 그 서툰 솜씨 건축가들이 말만 하지 뭘 할 줄 아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기적적으로 단 하나의 불도 꺼지지 않고 켜졌습니다. 너무 감사했죠. 전율이 나는 장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된 모습입니다. 지금도 잘 쓰여지고 있습니다. 4.16 기억 전시관이라는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기억 저장소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이런 얘기를 이거 저희가 쓴 게 아니고요. 그들이 지금 10년 지났는데 그들이 써놓은 이 기억 저장소에 대한 소개입니다. 모든 과정에는 건축의 공공참여, 협업, 공유 그리고 실행 등의 의미 있는 발걸음이었다. 한 번도 언론에 저희는 드러낸 적이 없고 흔한 건축 잡지에 실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모든 사회가 함께하는 거지 우리가 한 게 아니라고 봤거든요. 공개되지 않았는데 아마 그냥 읽기 어려웠나 봅니다. 이런 말씀과 함께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전시를 통하여 시민들과 세월의 참사를 공유함으로써 기억을 확산시키고 그리고 희망의 담론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자기가 이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끝없는 절망의 공간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의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장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지금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을 좀 해봐야 되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산자와 안타깝게도 하늘로 간 자들의 생일잔치를 벌이고 파티를 합니다. 우는 파티가 아니고요. 룰루랄라 노는 파티고 즐거워 웃는 파티가 됩니다. 절망의 그늘로
어둠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으로 우리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유가족은 희망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메모리얼 아니냐. 메모리얼은 절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로 가기 때문에 새로운 희망으로 다짐돼야 되는 시설이다. 이렇게 보고 메모리얼이 가져야 되는 것이 뭘까에 대한 시사점이 좀 있다고 봤고요. 제가 설계했던 서서문성지 역사박물관입니다. 이거는 바로 요 장소가 서서문 박 조선 600년 통틀어 공식 처형장, 국형장으로 쓰였던 유일한 이 형장입니다. 국가적 시스템으로 그렇게 갖췄대. 물론 다른 장소에도 여러 가지의 상처들이 있지만 공식 처형장으로서는 여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정확히 어딘지 몰랐죠. 근데 여기에 상처가 제일 큰 당사자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천주교 박해, 3대 박해를 통해서 얼마나 돌아가셨는지 알 길이 없는데 그들 방식을 추산컨대 전국적으로 한 4만 명 참수를 당했다고 추정된답니다. 4만 명 중에 가장 많은 수가 바로 여기서 참수가 됐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성지 중에 성지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뭔가의 의미 있는 장소로 그 상처를 다시 새로운 희망의 장소로 만드는 노력을 2011년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졌죠. 공교롭게도 2014년 제가 세월호 할 때 공모에 참여했고, 요 단면 하나로 저희가 79대 1의 경쟁을 뚫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작을 했는데 설계하는 기간 내내 아주 호된 산통을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공식 처형장은 맞죠. 천주 교인들만 돌아가신 게 아니고 여러 정치 사범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사유화될 수 없다. 아무리 천주교의 성지라고 그들이 얘기할지언정 이거는 그들의 성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상처의 장소이다. 그러니 우리도 넣어달라.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농성, 천막 농성을 서슴지 않고요. 퍼포먼스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기공식 때 했던 모습입니다. 근데 약간 이건 이제 당사자로서, 설계하는 당사자로서 왜곡된 시선일지 모르겠지만 의도의 순수성이 의심스럽다. 이분들은 뭘 바랄까? 들어오시라고 해도 안 들어오시. 그럼 들어오시면 되는데 안 들어오시는. 공공의 땅에 공공의 예산을 들여 천주교의 성지를 넣는 거를 반대할 뿐이지 그거를 공론화하지 않으시는. 이거 왜지? 뭐지? 이거는 이 사회가 조직화되면서 생기는 뭐랄까 탐욕스러운 권력의 왜곡? 권력이 나쁜 게 아니라 매우 좋은 건데 힘을 모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데 때로는 권력의 왜곡들이 생겨 순수한 본뜻을 뛰어넘어 뭔가 의도를 갖게 되는 경우가 있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김경환 장군, 전몽준 장군, 여기서 표시가 되는데 그 상처를 모르지 않고 그리고 그것들을 함께 담아야 되는 것 분명한데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 표상인 그분들을 앞세워서 의도하는 것이 무엇일까에 대한 궁금증이 사실은 생겼고요. 그것들에 대한 혼란은 또 벌어진 게 이 동네 주민들께서 저희 시설에 대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에 여기다 안 넣는데요. 탑이 망루탑이 하나 있었습니다. 설계 원안에 33m 높이의 망루탑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거를 아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주민들이 뭐라고 이제 소위 제 입장에 음해를 당했냐면 여기가 죽은 자들의 장소니 너희들 상상으로는 화장장에 불뚝을 만든 거 아니냐. 내가 어디서 들었다. 그렇게 건축가가 얘기하더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충분히 설명드리고 그럴 수 없음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망루가 없어지는 기회가 됐습니다. 아직도 얘도 미완의 결과가 완성됐습니다. 음지가 양지가 됐죠. 그동안 실제로 여기는 음지의 공간으로 작동됐었는데 음지와 양지의 차이가 뭘까? 근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가 음지가 됐던 건 나와 그와의 차이를 계속 구분했던 거고요. 실제로 음지의 직접적인 계기는 서울역에 기거하는 노숙자 문제로 음지화에 지금 2000년대 들어서 훨씬 가속이 됐습니다. 노숙자는 나하고 다른 존재, 그리고 내 근처에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 그러니 내가 안 가는 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음지화를 가속시켰습니다. 결국 음지와 양지는 차이를 구분하는 거 아니냐. 지금은 음지와 양지가 됐다면 그 차이를 구분하지 않아야 되고 그 차이가 구분되지 않아야 되면 바로 여기는 천주교 성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천도교의 성지이기도 하고 그리고 정치사범으로 돌아가셨던 그 누군가의 매우 중요한 유적이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들이 누릴 수 있는 공공기관이기도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개관 전시를 했을 때의 모습이고요. 여기에는 두 개의 기념화된 장소가 있습니다. 부가적인 얘기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 설계를 할 때 매우 당혹스러웠던 건 기념관이고 전시관인데 전시의 아이템이 우리한테 설계가 끝날 때까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뭘 가지고 이 공간에 기념을 하지? 저희가 취할 수 있는 방법 유일한 거는 건축을 바로 그 자체, 건축 그 자체를 전시의 테마로 삼는 방법밖에 없었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기념공간, 기념시설은 바로 건축 자체가 기념 대상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얘들이 갖고 있는 가치를 기념의 가치를 메시지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제서야 사실은 당선된 그때에도 저희가 어떻게 당선됐는지 몰랐는데 스스로 우리 심사위원들이 정말 대단하다. 바로 이 두 개의 대비적 관계, 땅 속에 있는 절망의 공간과 희망의 공간의 하늘 광장과의 관계를 우리가 관계를 통해서 바로 전시, 기념하는 대상을 건축한 것들에 대해 평가해줬다. 그리고 이 공간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 기울였습니다. 쓰임에 대한 얘기입니다. 추경님이고요. 이분들의 입장입니다. 추경 대관식에 연단에 올라 축사를 하는 자리에서 한마디 말을 내뱉지 못하고 이 연세 많으신 분이 5분여에 이를 때까지 엉엉 소리내어서 연단에서 우셨습니다. 염원하던 곳. 물론 이분은 직접 당사자이기도 합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순교하신 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바로 기념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시관으로 쓰고요. 전시관은 천주교에 관련된 전시뿐만 아니라 불교의 전시, 그 다음에 러시아 정교회의 전시, 그리고 기타 등등의 여러 전시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연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상을 그 죽음의 공간에 환한 영상으로 대치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포용성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소중한 자기의 경험을 갖게 해주는 공간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민주주의 전당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것, 그리고 제가 경험하면서 느낀 것들은 우리 한국민주주의연당이 그런 존재가 되고 모자란 부분을 어떻게 채울지를 앞으로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한 것들을 거스를 수 없다면,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요 얘기가 조금 필요한데요. 건축가들한테 동료이기도 하지만 이런 기념 건축은 정치의 유산이거든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정치의 유산은 결국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앞으로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설계 공모 지침서에 빽빽히 써놓고 있죠.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정신과 기념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자산으로서 활용하고 싶은지 잘 써놓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죠.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저는 몸으로 느끼는 대상이어야 된다고 봤고, 서서분이 그랬듯이 얘는 이 스스로가 어떤 컨텐츠를 담던 이 시설은 이 건축 자체가 민주주의 전당으로서 그 가치를 온몸으로, 머리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끼는 존재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고,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눈에 띄지 않았던 작품입니다. 반신반의하면서 5개 안에 겨우 들었던 건데, 발표하는 과정 속에서 농락당했다고 제가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데요. 발표자의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공간감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공간에서 내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그걸 통해서 시간의 기록과 장소의 기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10분의 PT 시간을 통해서 설명했는데, 거기에 안타깝게도 빠져들었습니다. 제 냉정해야 되는데 냉정하지 못했죠. 그게 바로 요 평면과 단면에서 읽혀졌고요. 지금도 영원하죠. 그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제가 살짝 안 보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이제 우리 최상현 선생님하고 30분 전에 가서 한 바퀴 돌아왔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급한 시간으로 한 10분 돌았으니까 잘 못 느꼈고요. 그리고 사전에 요 설계를 하신 건축가에게 여러 가지의 이제 과정 속에 힘겨움을 얘기를 들으니 미처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당사자인 건축가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것들을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고민해야 될 때가 아닙니다. 논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하시는 분들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면 그 의도를 진정으로 여기에 담을 수 있는 방법을 심사숙고해서 담아야 될 겁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 꼭 뭔가의 다른 의미의 의도를 갖고 있다면 그거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건축은 특히 기념 건축은 쉽게 없어질 수 없고요. 자유센터 60년 됐는데 앞으로도 제가 볼 땐 60년 존속할 겁니다. 최소한. 그러면 한국 민주주의 정당이 지금 현재 탄생하지만 앞으로 100년 가야 될 것이라고 하면 100년의 긴 숨으로
현재성에 호흡을 맞춰 여전히 관람자들과 함께 숨을 같이 쉬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한낱 건축가, 제가 매우 존경하는 건축가이긴 한데 한낱 건축가의 제기를 통해서 만든 걸래 평가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덧대서 앞으로의 100년을 만드는 게 결국 경남도와 창원의 숙제가 아니겠나 감히 말씀드립니다. 바로 그런 장소가 됐으면 하고, 그리고 논의도 앞으로의 논의도 그런 전제하에 수없이 많은 비판과 그 다음에 질책들을 겸허히 받을 준비는 아마 설계자도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강한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